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5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 부스샷을 매해 맞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다가오는 할로윈 데이가 포함된 주말과 관련해 코로나19 안전지침 준수를 특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사망 위험이 비접종자에 비해 3분의 1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년 치러지는 제20대 한국 대선을 앞두고 현재까지 뉴욕 일원 재외 국민의 유권자 등록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민권센터를 비롯한 한인단체 회원들이 워싱턴 DC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집 앞에서 약 7일간 이민개혁 밤샘 농성을 벌였습니다.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여승무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비행기는 중도 비상 착륙했습니다. 뉴욕시 호텔 업계의 불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객실 예약률은 30%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수개월 동안 민주당 내에서 논의를 거듭해온 사회복지 및 기후 관련 장기 예산 지출안의 절충안을 발표했습니다. 총 규모는 당초 3조 5천억 달러에서 1조 7,500억 달러 안팎으로 반감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정부 최우선 어젠다인 사회복지 예산안 규모를 당초보다 반으로 줄인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당초 제시됐던 3조 5천억 달러에서 양당의 지속적인 충돌로 계속 통과가 미뤄지자 딱 절반인 1조 7,500억 달러로 깎은 것으로 합의점을 도출해낸 절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사회복지 예산안에는 3살에서 4살 어린이 대상 2년 무상보육과 아동 및 근로소득 세 공제 확대, 고령층과 장애인 홈케어 등 복지 방안이 담겼습니다. 여기까지 분야의 투자 금액만 총 7,500억에 달합니다. 아울러 메디케어 적용 범위를 청력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청정에너지 촉진 및 기타 지원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후 분야 대응 자금도 책정됐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빌딩, 교통, 산업, 전력, 농업 등 분야에 5,55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역사상 재생에너지 경제 분야의 가장 큰 단일 투자입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에서 52%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오늘 오전 일찍 하원 민주당 의원들과 모임을 갖고 예산안의 운명이 다음 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하원과 상원에서의 다수당 유지, 그리고 자신의 대통령직 수행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는 건 절대 과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이번 법안 통과가 집권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에 바이든표 주요 성과로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50세 이상 연령층은 코로나19 백신 부스샷을 매년 맞아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모더나 백신의 사용 세계는 연내 내려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최고 경영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오는 2023년부터 50세 이상의 연령층은 매년 부스터샷을 맞는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예방 효능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기 때문에 매년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서도 그는 입원율이 높고 사망자가 훨씬 많은 연령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 보건당국은 모더나,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접종자 중에서 65세 고령자에 한해 부스터샷 접종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셀 CEO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부스터샷이 광범위하게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방셀 CEO는 지난 6월 신청한 12세에서 17세 대상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은 몇 주 내로 가능할 것이며 6세에서 11세 연령의 어린이가 모더나 백신을 맞는 일도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 식품의약국 FDA에 6세에서 11세 긴급 사용 승인을 곧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신 제조 허브에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의 생산을 장기 허용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세연입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할로윈 데이가 포함된 이번 주말에는 더욱이 코로나19 안전 지침 준수가 요구됩니다. 아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은 승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안전 지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세연 기자입니다. 보건당국은 주말인 31일 헬로윈데이를 맞아 아직은 코로나19 감염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백신 접종을 맞고 야외 활동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성인을 포함한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은 백신 접종을 맞을 자격이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헬로윈을 시작으로 홀리데이 시즌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의 보호를 위한 안전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안전수칙에는 야외에서 열리는 이벤트나 축하 행사를 선택할 것,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중 모임은 피할 것, 트릭 오어 트릿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할 것,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자신에게 잘 맞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 손 세정제 지참과 손 청결에 유의할 것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보건당국은 헬로윈 감염이 마스크를 대신할 수 없고 감염 예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N95, KN95,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트릭 오어 트릿을 하는 동안 손을 자주 씻을 수 없다면 손 세정제를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모임과 여행 등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위한 추가 방역 지침들도 내놓았습니다. 우선 가족들과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모임을 즐기고 싶다면 백신 접종을 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선택사항이지만 위험을 낮추려면 모임 인원을 소그룹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 고령자 혹은 의료적 상황으로 고위험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할 경우에는 시간을 짧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족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역별 안전수칙을 꼭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세연입니다. 미 연구진이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새로운 연구들을 내놨는데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시 사망 위험이 비접종자에 비해 3분의 1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7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2020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00여만 명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코로나19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1,100여만 명을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완료자와 비접종자로 나누고 조사 기간을 두고 각 그룹에서 사망한 사람 수와 사망 원인 등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 기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640여만 명이고 백신 접종자 가운데 코로나19 이외에 다른 질병 등의 원인으로 1년간 사망한 사람은 성별과 나이 등의 인구 통계학적 요소를 배제할 경우 1,000명당 3.5명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그룹은 1년간 코로나19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 수가 1,000명당 11.1명으로 백신 접종자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가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 다른 원인의 사망까지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계절성 독감으로 인한 겨울철 사망률이 5%가량인데 독감 백신을 맞을 경우 전반적 사망률이 비접종자보다 절반 정도 줄어든다는 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 코로나19 백신이 사망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연구는 현재 미국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 정신의학과 연구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저렴한 우울증 치료제가 코로나19 고위험 환자 중 거의 3분의 1에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루복스로 불리는 이 약은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로 강박장애나 우울증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는데
플루복사민이라는 성분이 혈액 속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킨이라는 염증 유발 미분자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과 시중의 다른 우울제 치료제인 프로작, 프루제틴 등을 환자 치료에 추가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세연입니다. 뉴욕 초영사관이 제20대 한국 대선을 앞두고 지난 20일부터 뉴욕 뉴저지 주민 대상,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순회 접수에 착수했습니다. 이 신청과 신고는 내년 1월 8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순회 접수 현장에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실은 지난 21일 시작으로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한국 대선의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접수를 돕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에서 열린 순회 접수 현장은 다소 한산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관할하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에서 재외선거가 가능한 한인 유권자는 약 16만 8천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등록을 마친 한인 재외 유권자들의 수는 600명에도 못 미치는 등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오택 재외선거관은 재외국민 투표 유권자 등록이 시작된 지 20여일이 다 돼가지만 보통 유권자 등록이 마감일에 임박해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원활한 접수 처리를 위해 유권자들이 지금부터 등록을 많이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작한 지 한 3주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저조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지금 12월 달쯤에 몰려서 신고 신청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코로나 상황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분산을 해서 지금부터 많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실 때 꼭 지참해 주셔야 될 게 여권 번호입니다. 여권을 가지고 오시지 않더라도 여권 번호를 알아오시면 여기서 신고 신청하실 때 저희가 쉽게 접수할 수 있고요. 지금 한 내일 정도에 11월 순회 일정을 저희가 공지할 예정입니다. 신고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한글 및 영문 이름과 함께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미국 내 주소, 그리고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번호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 주소를,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최종 주소지를,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생년월일, 부친 또는 모친의 성명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처음부터 없었던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대상자는 본인의 배우자, 또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좀비 속에 한해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서를 대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순회 접수는 내일인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퀸즈 플러싱 KCS 시니어 센터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퀸즈 플러싱 한양마트 등으로 마무리되며 이외에도 뉴욕 총영사관 6층 민원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신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은 내년 1월 8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재외국민선거는 내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며 투표지들은 모아져 한국으로 발송돼 3월 9일 본선거일에 다른 투표지들과 함께 개표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민권센터와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21일부터 7일간 워싱턴 DC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집 앞에서 이민 개혁을 요구하는 밤샘 농성을 벌이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의 가입단체인 뉴욕 민권센터, 시카고 하나센터, 필라델피아 우리센터, 버지니아 함께센터, 휴스턴 우리 훈토스 등의 회원들은 21일부터 해리스 부통령 집 앞에서 모두에게 시민권을 이라는 주제로 농성을 시작해 서류 미비자 합법화 등 이민법 개혁과 환경 정의, 메디케어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간 중 시카고 지역의 추이 가르시아 전 연방하원의원도 농성장을 방문해 농성 참가자들의 입장을 지지하며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밤샘 농성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경적을 울리는 차량 시위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연방상원과 해리스 부통령은 아직도 서류 미비자 합법화를 포함하는 이민법 개혁안 마련에 여전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농성에 참가한 전국의 이민자 권익운동 활동가들은
이번 농성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에게 서류 미비자 합법화를 바라는 의지가 분명하게 전해졌다며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가서도 줄기차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6일에는 민주당은 약속을 지켜야 할 때다란 주제로 개최한 집회와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워싱턴 DC 풀저파크에서 의사당까지 행진을 한 1000여 명의 시위대는 서류 미비자의 시민권 취득, 녹색 일자리와 환경 보존, 아동 보육 혜택과 메디케어 확대 등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민권센터와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선두에서 풍물을 치며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오는 29일에는 연방상원 척 슈머 민주당 원내총무의 브루클린 집 앞에서 히스패닉 단체 메이크 더 로드 청소년 그룹이 주최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민권센터는 이 시위에도 참여하는 등 서류 미비자가 합법화가 이뤄질 때까지 이민법 개혁 운동을 줄기차게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운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여승무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항공기는 운항 중 비상 착륙해야 했습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밤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이륙해 LA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에서 30대 남성 승객이 여성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항공기는 덴버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고 사건 용의자는 덴버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 승객이 SNS에 올린 영상에 따르면 수갑을 찬 남성이 마스크를 쓰고 덴버 공항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항공기가 오하이오 상공에 진입할 때 발생했습니다. 이때 용의자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여승무원과 시비를 벌이다 승무원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주먹 세례를 받은 여승무원이 쓴 마스크에서는 피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석 승객으로 알려진 용의자는 술에 취해 행피를 부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사는 이 사건 관련 설명을 발표. 우리는 승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 연루된 개인은 앞으로 아메리칸 항공 탑승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폭력 행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대표적 중심 산업인 호텔 업계의 불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객실 예약률이 30%에 그치고 있어 2026년은 돼야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호텔협회 회장인 VJ 데네파니는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에는 관광 및 여행 분야의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뉴욕시는 호텔 산업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5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뉴욕시 호텔 업계는 그 어떤 산업 분야보다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700여 개 호텔 중 약 250개가 문을 닫거나 노숙자 보호시설로 전환됐습니다. 객실 예약률은 2019년 약 80%에서 올해 초 33%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테러 위기가 고조됐던 9.11 테러 직후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객실 예약률은 60%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객실 요금은 2019년 이후 60%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2020년 전후로 신규 건설 호텔들이 하나둘 문을 열면서 뉴욕시에서는 1만 8천 개 이상의 객실이 더 생겼습니다. 주요 수입원이었던 해외 비즈니스 여행객 및 관광객은 2019년 1,450만에서 2020년에는 240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올해는 460만 명으로 소폭 반등한 수준입니다. 호텔 업계의 위기는 팬데믹 전부터 엿보였습니다. 과도한 시세 확장으로 객실 공급이 늘어나면서 사용 가능한 호텔 객실은 기존 8만 5천 개에서 몇 년 전 이미 12만 5천 개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드 불황 속에서도 맨해튼 6 애버뉴에 있는 힐튼 호텔과 이 42 스트리트 선상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 등 뉴욕시의 상징적인 호텔들이 다시 문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호텔 경기 관련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텔 투자 판매 전문 기업 CBRE의 브래드 베오 수석 부사장은 지난 6에서 8개월 동안 뉴욕시내 호텔들의 자선 가치는 거의 2019년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말했습니다. 베오 부사장은 5월부터 호텔 거래 의사를 보인 기업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는 시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아시아나항공이 20년 만에 뉴욕 JFK 공항 터미널을 이전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이용했던 기존의 터미널 4대신 오는 12월 1일부터 주요 항공사들이 이용하고 탑승객의 접근성도 좋은 터미널 1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미널 1의 경우 체크인 카운터와 연방교통안전청 보안 검색대 간 거리가 짧고 탑승 게이트까지 거리가 가까워 접근성이 좋은 만큼 승객들의 편리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에서 사건, 사고 혹은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한 한국 외교부 24시 영사 콜센터가 오는 11월부터는 메신저 라인을 통해서도 영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교부는 26일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회사인 라인플러스와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라인 메신저를 통한 상담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용 방법은 라인 검색창에서 영사 콜센터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를 하고 대화를 선택해 상담하면 됩니다. 영사 콜센터는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카카오톡에서도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무료 전화 앱을 설치하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새해맞이 축제인 로즈 퍼레이드의 로즈 퀸에 한인 여고생이 뽑혔습니다. 1890년에 시작돼 130년간 이어져 온 역사적인 행사로 알려진 로즈 퍼레이드는 매년 1월 1일 로스앤젤레스 인근 패서디나에서 열리는 신년맞이 행사입니다. 지역 500명의 고교생이 지원한 로즈퀸 선발대회에서 선발된 라카냐다 고교 12학년 나디아 정양은 뛰어난 대중연설, 학업 성취도, 리더십, 지역사회 봉사 경력을 인정받아 최종 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양은 2022년 1월 1일 오전 8시부터 패서디나에서 열리는 퍼레이드의 주인공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한 조문소를 운영합니다. 뉴욕 총영사관 측은 27일 맨하탄 소재 본 건물 8층에 조문소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문소 운영 시간은 28일부터 30일까지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문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조문객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입장 시 체온 측정이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